앞에서 했던 게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니까 가게 역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우리가 공급자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비자다. 그리고 납세자다. 그리고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경영, 토지에는 넓게 보면 자연 자원을 포함시켜서 이제 넓게 볼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우리가 이걸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는다. 우리가 가계소득인데, 가계소득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그걸 우리가 요소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임금, 그 다음에 이자, 지대, 임대료, 그 다음에 이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계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오시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199페이지 보시면 가계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소득. 소득이란 것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소비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이용하는 대가로 주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될 것이고, 저축은 소득 중 소비하고 남은 부분이 저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을 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합리적 소비는 앞에서 했었죠. 뭐가 되냐면 나의 선택한 편익이 기회보다 더 클 때, 또는 순편익이 더 클 때 합리적 우리가 소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계의 저축. 그러니까 가계의 저축은 우리가 뒤로 넘겨 보시면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저축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둘 다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저축을 하면 그 돈이 우리가 투자의 재원이 된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이게 우리가 너무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재고가 늘어서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이런 악순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사실은 봐야 될 건 그 비합리적 소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합리적 소비 보시면 첫 번째 가계,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비합리적 소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비합리적 소비. 이렇게 적고, 비합리적 소비, 비합리적 소비. 자,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모방 소비. 그 다음에 과시 소비. 그 다음에 수납 효과. 이 정도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서 좀 보셔야 되고, 나머지 과소비, 의존 소비, 충동 소비, 투기 소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과소비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거, 의존 소비는 자꾸 광고나 이런 데 의존을 소비하는 거, 충동 소비는 계획 없이, 투기 소비는, 투기라는 것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투기라고 합니다. 투자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죠. 가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세 가지 파트니까 요거. 우리가 모방 소비라는 것은 뭐냐면 밴드웨건 효과, 악대차 효과입니다. 악대차. 우리가 밴드웨건이라는 악대차가 이제 우리 서커스 단이 이렇게 그 마을로 들어올 때, 옛날에 서부 시대 때 먼저 피에로하고 이제 이런 그 악대가 먼저 들어옵니다. 요란하게. 그러면 애들이나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이제 이제 서커스 단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그 사람들이 느끼면서 애들이 쭉 따라가요.
그걸 이제 악대차 효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었죠. 대신 우리에겐 있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모기약차가 있었죠. 모기약차. 모기약차 오면 뭐 좋다고 졸라 따라가잖아. 막 애들 다 줄줄줄.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모기약차 오면 애 새끼들 막 줄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어떤 애도 있었냐면 모기약차가 와가지고 창고 같은 데다가 좀 이제 소독하게 창고에다 모기약을 뿌리고 가요.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온 형들이 화생방 훈련이라고 애새끼들 거기다 집어넣고 모기약도 그렇게 마시고 애들은 막 그래서 뭐 그런 기억이 나요. 아, 이게 화생방 훈련이구나. 자. 지금도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제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하나 보더라고요. 이제 가끔 이제 지나갈 때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밴드웨건 다른 사람이 사니까 따라 사는 거야. 따라서. 밴드웨건. 오방 다른 사람이 따니까 따라 산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편승 효과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편승 효과. 편승 효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은 편승 효과나 수요가 사람들이 살아는 의지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이것만 체크해놓고 수요할 때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오방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왜? 사람들이 따라 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요즘에도 막 다른 사람이 패딩 입으니까 막 따라서 한번 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청바지가 유행했어요. 어렸을 때. 청바지가 어렸을 때 뭐가 유행했냐면 주로 이제 뭐 청바지 뭐 여러 가지가 당연히 많지만 얘가 상륙해서 막 되게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그 당시에 청바지가 저 어렸을 때 한 4만 원, 5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그냥 10만 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청바지가 뭐냐면 게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륙할 때였어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그걸 입으니까 이제 입고 항상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돼. 왜? 여기 이제 마크가 있으니까 보라 이거지 나는. 니들하고 틀리다 봐라. 이렇게 항상 거기에 손을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방 소비한단 말이에요. 모방 소비. 그게 모방 소비죠. 그러니까 따라 사잖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납 효과부터 할게요. 스납 효과는 뭐냐면 속물 효과다. 이런 말을 씁니다. 속물 효과. 그러니까 난 니들하고 달라. 뭐 이런 속물 효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하면 나는 더 안 사요. 더 안 삽니다. 난 니들하고 달라. 뭐 마치 이게 속물이다. 스납이라는 게 속물이라는 의미니까. 또는 백로 효과 이럽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뭐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처럼 좀 다르다. 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면 안 사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어떤 애들이 사면 게스가 막 유행하니까 게스 청바지 안 삽니다. 안 사고 난 니들하고 달라 하고 다른 청바지를 사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샀던 청바지가 이제 켈빈 클라인이죠. 켈빈 클라인. 그러니까 니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또 그걸 사니까 또 모방소비 우르르 또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니들하고 달라 하면서 또 청바지가 수입이 됐어요. 이런 대안으로서 수입이 됐어요. 그게 이제 마르테 프랑스와 저보라는 청바지가 있어요. 이름 더럽게 긴데.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걸 쭉 사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나 니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경제를 과시하죠. 과시하는. 이게 과시소비입니다. 나의 경제력, 사회적 이제 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싸면 안 사. 뭐냐면 우리가 가격이 높아야 구입합니다. 가격이 높아야 구입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찾은 청바지가 뭐예요? 디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켈빈 클라인이나 그 이제 다른 청바지 뭐 4, 5만 원 이렇게 주로 뭐 리바이스 뭐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뱅뱅, 뱅뱅, 뭐 이런 것들 어렸을 때, 뭐 애들 이런 거 입으면.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말 안 하지만 서울 가면 뱅뱅 사고를 하면 되게 이제 그냥 없어져도 그런 어떤 사거리에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뱅뱅 사거리. 뭐 홍대 앞에 가면 뭐 청기화 주유소 뭐 이런 거 가면.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그런 거 주로 입었다면 뱅뱅, 뭐 이제 리바이스.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이런 걸 10만 원대가 넘는 게 이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사니까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나 니들하고 달라.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걸 찾은 거 이제 디젤. 이거 이제 바로 20만 넘어가니까 뭐 20만 원, 30만 원 가니까. 이제 이런 과시소비. 이게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건 싸면 안 사요. 싸면 안 사. 가오가 안 생겨요. 가오가. 어떤 친구가 시계를 샀어요. 시계. 얼마냐니까 이번에 손흥민이 선전하는 시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777개인가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시계를 안 차니까 몸에 뭘 차는 걸 싫어요. 초등학교 2학년 이후 아무것도 안 차는데 초등학교에 그래서 아버지가 시계를 크리스마스 날 선물로 사줬는데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잃어버리고 더럽게 맞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래서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손흥민 시계가 290만 원인가 그게 290만 원? 저는 시계를 안 차니까 시계를 뭐 만 원짜리를 차나 299만 원짜리 차나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를 막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명품에 관심을 갖고 290만 원. 근데 299만 원 시계 어때요? 비싸요? 비싸잖아. 299만 원이면 한 달 월급보다 많아. 한 달 월급보다 많다고 299만 원이면 많지. 많은데 근데 봐봐.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두 달 라면만 먹으면 되지 그냥. 두 달. 하루 한 끼 먹고 충분히 사지. 10개월 할부로 하면 되지. 근데 너 세 개 샀니? 괜찮다. 얼마야? 아니, 얼마 안 해. 얼마인데 이거 5천. 못 사지 그때부터. 5천만 원짜리 어떻게 사? 잘못 풀고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집에 갔다가 생각났어. 갔는데 없어. 집 팔아야 돼. 다시 살려면 보증금 빼든지. 그러니까 못 사죠. 못 사. 그래서 아예 따라올 수 없게. 그러니까 싸면 안 사지 사람들은. 가오가 있어야 되니까. 얼마니? 그러니까 300이야. 그래? 나도 사야겠다. 가오가 안 생기잖아. 이거 얼마니? 3천. 무슨 못 사지. 못 사지. 어떻게 사? 3천인데. 여자도 그렇잖아요. 백화점에서 700, 500. 아이씨, 맘먹고 한번 사죠, 그냥. 맘먹고 사지. 근데 4천. 그러면 못 사죠, 그냥. 안 보죠. 빨리 와야지, 그냥. 그러면 안 되지. 4천 10개월 할부해도 한 달에 400씩이죠, 400. 10개월 할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방 소비, 과시 소비, 스납 효과 이 세 가지 비합리적 소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소비할 때 항상 효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효용할 때 한계 효용이란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계 효용에 대해서만 잠깐 생각합니다. 한계 효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를 사고 두 개를 사고 세 개를 사고 네 개를 사고 하나 살 때 드는 비용이 100원이에요. 개당 100원이에요. 두 개 살 때 얼마 들어가요? 200원 들어가죠. 세 개 살 땐 300원, 네 개 살 땐 400원. 하나 살 때 편익이 10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두 개를 샀을 때는 합쳐서 총편익입니다. 총편익 두 개 살 땐 우리가 22. 그 다음에 세 개 살 땐 35, 네 개를 살 땐 42.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비용이고, 얘가 편익이면, 편익이라고 보지 말고 효용이라고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 그럼 효용하고 편익은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영어만 좀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굳이 그건 우리가 할 필요 없고 영어로 하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편익은 베네핏이고 얘는 유틸리티니까 좀 영어에서 차이점이 있긴 한데 똑같이 보시면 돼요. 다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그러면
자, 우리가 한 개를 살 때 처음 사잖아요. 한 개란 말은 요 한 개란 말은 하나 더의 의미입니다. 하나 더. 그러면 내가 한 개를 샀을 때 처음 없다가 0에서 하나 더 3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100원. 그럼 이게 뭐예요? 한 개 비용. 그리고 0에서 하나 더 3으로 인해서 얻는 효용이 뭐예요? 한 개 효용. 얼마예요? 한 개째 한 개 효용은? 10이죠, 10. 그 다음에 하나에서 두 개로 하나 더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얼마예요? 100원이죠. 100원 더 들어갔죠? 이게 바로 한 개 비용. 그리고 하나 더 3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하나 더 3으로 인해서 구입함으로 추가되는 효용이 뭐였어요? 두 개째 한 개 효용은 얼마예요? 12죠, 12. 10, 12, 13, 그 다음 얘는 뭐예요? 7. 이렇게 우리가 한 개 효용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째 한 개 효용, 두 개째 12, 세 개째는 뭐예요? 13, 네 개째 한 개 효용은 7 추가되는 게,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 효용. 한 개라는 의미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한 개의 의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뭘부터 사야 돼요? 한 개 효용이 큰 것부터 사야지. 한 개 효용이 똑같은 금액이면 한 개 효용이 큰 것부터 삽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5 가십니다. 자, 203페이지 보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사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생산물의 공급자고, 생산 요소의 수요자고, 우리가 납세자예요. 기업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이윤 극대화. 그래서 이윤 극대화. 그러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뭘 하냐? 혁신, 기업가 정신, 창조적 파괴. 이게 바로 뭐예요? 이윤 극대화를 위한 거예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혁신을 한다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 개척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을 만들고. 왜 이럽니까? 이윤 극대화하기. 이윤 극대화, 혁신, 다른 말로 기업가 정신, 다른 말로 창조적 파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다 뭐예요?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기업은 항상 뭐예요? 종류와 수량, 생산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 수 있을 때 이윤 극대화가 되죠. 근데 이걸 우리가 경제에서 이윤 극대화되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 뭐 하냐면, 이윤 극대화점을 찾습니다. 기업에서는 이것만 해도 돼요. 뭐냐? 이윤 극대화. 그럼 이윤 극대화는 언제냐면 한 개 비용과 한 개 효용이 아니죠. 한 개 수입이죠. 한 개 수입이 있다면 요게 같을 때가 뭐다? 이윤 극대화점이에요. 한 개의 비용과 한 개의 수입이 같을 때가 뭐가 됩니까? 이윤 극대화점이죠. 그럼 생각해봐. 한 개의 효용이 더 크면 생산해요? 아니면 더 생산해야 돼요? 아니면 멈춰야 돼요? 한 개의 수입이 크면, 한 개의 수입이 비용보다 더 크면 더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만 멈춰야 돼요? 봐봐. 하나 더 만드는데 드는 비용, 한 개 비용. 하나 더 만들어서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 한 개 수익 더 많아. 만들어야 돼? 멈춰야 돼요? 만들어야지. 계속 수입이 더 많은데, 이윤이 막 많아지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한 개의 비용이 더 커지면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의 수입이 크면 만들어야지. 계속 만들어야지. 만들다가 멈춰. 같은 점에서 멈춰야지. 왜? 그 다음부터 이제 꺾이거든. 꺾여서 뭐가 되니까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이 무슨 점이다? 이 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만약 이 점이 없으면, 잘 보세요.
이 점이 없으면 한 개의 수입이 더 크다가 그 하나 더 생산했을 때는 한 개의 비용이 커지는 그 순간이 있어. 그 순간에서 멈춰야죠. 여기서 멈춰야죠. 이게 이응 극대화점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응 극대화점만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테마 6, 정부의 역할과 의사결정입니다. 여러분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강의를 하루에 막 10시간씩 했을 때 처음에 초반에 10시간씩 했을 때 제가 10시간을 하고 한 2주 뒤에 바로 아파가지고 목 붓고 아프고 해서 한 달간 고생을 했는데 계속 뭐 좀 무리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동영상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중간에 뭐 행동을 하기가 뭐해요. 물을 먹거나 뭐 물을 들어가거나. 왜냐하면 50분 동안 막 계속 그냥 촬영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피곤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거 안 하고 그 촬영 같은 거 안 하고 할 때 이제 물을 이제 목도 이제 많이 마르고 하니까 물을 제가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뭐 한 10시간 해도 그렇게 무리가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목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들도 물을 마시면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빨리 돌아가죠. 물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는 산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물 많이 마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속 머리를 돌리고 보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윤활유를 넣어줘야 돼요. 그럴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각 정부의 역할인데 첫 번째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서 보시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있어요. 우리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만 뽑아라. 시장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그게 바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시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왜? 시장에서 필요 없어.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죠. 가격 내려가지. 그리고 안 팔리지. 그리고 돈이 많이 남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비싸고 사람들이 많이 팔고 많이 사려고 하고 그리고 수량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선 항상 이건 만들지 마. 막 표시가 나잖아. 그리고 이거 만들어도 돼. 이건 부족해. 이건 남아.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시장을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판단. 그래서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 무엇을 얼마나 만들고 어떻게 만들지 시장에서 이제 이끌어주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표시한다, 신호등이다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인데 이런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 그래서 시장 실패일 때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합니다. 시장 실패 뭐 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시장 실패. 뭐 공공재 부족, 외부 효과, 환경 오염, 독과점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실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와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을 합니다. 소득 재분배는 우리가 정부가 기업이 세금을 걷죠.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는 공공 서비스나 공공재를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재분배 다시 세금을 통해서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재분배.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은 뭐냐면 자원 배분. 이 자원 배분은 말 그대로 국가가 이제 세금을 걷죠. 이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원해주기도 하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의료 쪽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실버라고 해서 이제 노인복지를 지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을 배분하기도 합니다. 배분. 그 다음에 경제성장 관정입니다. 항상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가 침체기일 때는 그것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너무 호황이라서 물가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제 그에 대한 안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다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그래프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되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경제 역할. 그리고 이 파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사결정입니다. 정부 의사결정 209페이지. 정부의 의사결정할 때 정부가 의사결정하는데 정부가 우리가 1년 동안 걷어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쓰는 이 활동을 재정활동이라고 재정. 돈을 걷고 돈을 쓰고 이런 걸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인데 그때 우리가 돈을 걷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항상 계획을 세워서 시행합니다. 이 계획이 바로 예산안이죠. 예산.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정부가 쓸 돈을 미리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건 누가 합니까? 밑에 보세요. 행정부가 하죠. 행정부가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예산안을 확정짓는 건 의회가 합니다. 심이라고 하죠. 의결.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은 다시 행정부가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회계검사 또는 결산검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는 누구예요? 감사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결산. 어떻게 썼는지, 잘 썼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결산하는 건 또 국회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국정감사 때 하죠. 9월 1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들어가 10월 1일부터죠. 10월부터 국정감사 들어가면 각 부처별로 이제 이런 예산 결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세입이 많을 때를 흑자 예산, 세출이 많으면 적자 예산. 항상 균형 예산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적자 예산 해야 되고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럼 빨리 많이 걷어야 되니까 흑자 예산 이런 것들은 좀 하겠죠. 지금 뭐 내년에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돈을 많이 걷는다. 근데 거둔 거에 비해서 안 썼다고 흑자 예산이고 더 많이 썼다. 그러면 이제 적자 예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들어가시면 이제 조세인데 이제 이 조세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활동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이 조세는 법에 의해서 걷어들입니다. 우리는 조세법률주의. 항상 조세는 임의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법에 정한 대로 걷어들이게 됩니다. 이 걷어들일 때 이 세율이 얼마나 되냐, 이 세율에 따라서 이 세율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비례세, 누진세, 그 다음에 역진세 이런 말을 씁니다. 비례세는 뭐냐면 비례세는 우리가 일정한 세율이죠. 세율이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기를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왜냐면 쓰면서 졸리잖아요. 졸리고. 그리고 제가 안 쓰는 건 그만큼 좀 덜 중요해서 안 쓰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쓰는 건 중요하니까 썼던 내용은 다시 보면서 그리고 안 쓰더라도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제 표시하니까 뭐 쓰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기보다는 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면서 막 하면 공부도 더 되고 대신 막 이제 쓰는 거에 급급해서 설명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건 좀 유의하시고 그래서 막 적어도 돼요. 그냥 편하게 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례세는 일정한 세율이죠. 누진세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과세 대상 또는 뭐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세금을 걷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세다? 그럼 소득. 법인세다? 법인의 수입. 그 다음에 뭐 재산세다? 재산. 이게 바로 과세 대상,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면 그 과세 대상이나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이 대상이 올라갈수록 못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갑니다. 세율도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역진세는 거꾸로 얘와 정반대로 대상이 즉 소득이 올라가면 재산이 올라가면
거꾸로 세율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세예요? 이건 요건 무슨 세예요? 이거부터 그립시다. 이거는 무슨 세예요? 이건 무슨 세예요? 이건 뭐예요? 비례세죠. 비례세죠. 라고 하면 안 되죠. 항상 뭐예요? 이걸 봐야죠. 이걸 봐야죠. 네. 그러니까 자, 보면 여기가 세액입니다. 세율이고. 그러면 세액이 일정한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세액이 일정한 걸 뭐라 그래요? 우리 배웠어요. 비례세는 세액이 일정이 안 해요. 일정해요? 자, 여기는 항상 여기는 세액이고 여기는 과세, 뭐 표준 또는 대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득이면 소득, 재산이면 재산. 올라갈수록 세액 어떻게 돼요? 비례세는 올라가요? 그대로예요? 증가하지. 증가하잖아. 증가하죠. 선생님,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건 뭐예요? 정액세라고 그냥 모두가 똑같이 매기는 세금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배운 거에는 없어요. 비례세도 아니고 누진세도 아니고 역진세도 아닙니다. 이게 비례세예요. 왜? 100만 원이 10%, 200만 원에 20만 원, 300만 원에 30만 원. 항상 뭐예요? 10%. 그럼 이거를 표시하면 항상 10%. 10%. 세율은 10%. 세액은 커지죠. 점점점.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 200만 원에 10%면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누진세는 점점 커집니다. 세율이 커져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100만 원은 10만 원, 200만 원은 40만 원, 300만 원은 90만 원 이렇게 세율이 점점 20%, 10%, 20%, 30%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역진세는 거꾸로 세율이 줄어들죠. 세율이. 100만 원에 30%, 200만 원에 20%, 300만 원에 1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세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진세는 그러면 나중에 세액이 다시 내려가네. 그건 몰라. 그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정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적게 내게 하진 않죠. 그냥 늘어나는 정도가 줄어들게 하는 거죠. 늘어나는 정도가. 자, 그러면 역진세. 그래서 우리가 역진세요. 대상이 된 세율이 줄어드는 것. 우리가 현실에서는 거의 없어요. 없고. 자, 그럼 비례세는 주로 이제 부가치세라든지 간접세 많이 들어갑니다. 좀 이따 간접세 할 때 얘기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율이 일정하다. 두 번째, 세율이 일정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세 대상 있잖아요. 대상. 과세 대상의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대상의 그냥 증가 속도라고 할게요. 증가 속도와 세액의 증가 속도가 또는 이거 빼도 돼. 대상의 증가와 세액의 증가가 같다. 비례한다. 왜? 100만 원, 200만 원 됐어? 그러면 세금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되잖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속도로 10%씩 10% 계속 올라간다. 그런데 얘는 대상의 증가 속도하고 속도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올라가죠. 왜? 퍼센트가 올라가니까. 이게 더 빨리 올라가죠. 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됐어. 그럼 비례세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되는데 얘는 뭐예요? 누진세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왜? 옛날에 15%였다가 10%,
15%, 뭐 30, 20%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거 10%, 15%, 20% 올라가니까 100만 원일 땐 10만 원. 근데 200만 원일 땐 15%니까 30만 원. 3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되면 6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 정도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직접세하고 간접세입니다. 직접세, 간접세. 자, 직접세. 그 다음에 간접세인데, 직접세는 뭐냐? 그 다음에 간접세는 뭐냐?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다. 직접세.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이걸 담세자라고 그래요. 납세자, 담세자. 그 다음에 납부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재산세. 내 재산에 대해서 내가 부담하고 내가 냅니다. 소득세. 내 소득에 대해서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내야 돼요. 법인세. 그 법인이 부담하죠. 그리고 그 법인이 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치세. 여러분이 부담하고 회사에서, 기업에서 내요. 즉, 여러분이 커피나 아니면 과자나 음료수나 밥을 먹을 때 뭐가 돼요? 거기 부가치가 들어가 있죠? 누가 냈어? 내가 부담했어. 대신 부가치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가게가 내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누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냅니다. 주로 여기는 누진세가 많고, 주로 여기는 비례세가 많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조세 저항이 셉니다. 조세 저항이 세. 왜? 막 소득세 내라고 하고 그러면, 재산세 내라고 하면 직접 내가 내야 되니까 내기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건 살 때 세금 내는지 모르고 내잖아, 항상. 그러니까 여긴 조세 저항이 약해요. 나도 모르고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담배 필 때 얼마나 세금 내는데. 담배 대부분 세금이잖아, 담배. 대부분이. 술도 세금이 많죠. 술에 별게 다 붙잖아. 교육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어촌 특별세부터 많이 붙습니다, 그게.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훌륭한 국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직접세니까 이 조세정이 사람이 안 내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세 비용이 높아요. 왜? 안 내려고 하니까 억지로 내게 해야 되잖아. 안 내면 숨은 거 찾아야 되고, 다 뭐예요? 인력 써야 되고. 조세 비용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제 이런 비용, 이런 누진세를 통해서 뭐 하게 돼요? 우리가 재분배를 하기도 하죠, 재분배. 재분배 효과가 크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조세 조항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조세가
부과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기업의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이 안 내고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도 합니다. 이 조세 전가라고 그래요. 조세 전가. 기업에 대해 세금 부과하면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이 올라간 누가 부담해요? 우리가 부담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진성이 있습니다. 역진세가 아니에요. 역진세가. 자, 여기가 세율입니다. 이거 무슨 세예요? 이거 무슨 세예요? 어? 이거 무슨 세예요? 이거 뭐예요? 이 세율. 딱 보면 알잖아요. 세율이 올라가잖아. 누진세죠. 누진세. 그냥 올라가면 다 누진세예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네.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역진세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세율이 내려가지만 이걸 세액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저기처럼 세액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면 이렇게 줄어든다고. 줄어드는데 그런데 부가치세는 뭐예요? 비례세잖아. 비례세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왜 역진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가치세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부가치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건 비례세의 모양이고 어느 구간에서 보면 부가치세는 다 누구나 똑같이 내잖아. 누구나 소득이 얼마든 간에 부가치세는 똑같이 내죠. 우리가 10%잖아, 10%. 내가 10,000원짜리 샀어, 아니 11,000원짜리 샀어. 거기면 뭐가 되는 거야? 10%의 세금이 붙어서 11,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1,000원이라는 세금은 모두가 소득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한 달에 100만 원이건 똑같이 뭐예요? 1,000만 원을 부담해요. 그러면 만약에 소득세는 1,000만 원이면 뭐 300만 원 세금을 내고 100만 원이면 2만 원을 세금 내겠지만 이 부가치세는 똑같이 부담해. 그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부담이 적지. 그리고 돈이 적은 사람은 부담이 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부담의 정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마치 역진세와 같은 어떤 모습이 좀 보인다.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래서 역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례세, 부가치세 같은 경우, 부가치세. 왜? 우리가 누가 됐든, 이건희가 됐든, 이지용이 됐든, 내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10,000원짜리 낼 때 똑같이 세금 내요. 그럼 누가 더 부담이 적겠어요? 누가 더 부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세율, 그 다음에 직접세, 간접세.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좀 지엽적인 부분을 잘 안 내요. 잘 안 내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목적세는 뭐 이상한 게 앞에 붙잖아. 교육, 교통, 이런 게. 국세, 지방세. 국세의 대표적인 관세. 지방세 대표적인 주민세죠. 두 가지만 기억을 할 필요도 없지. 왜? 나라로 들어올 때 매기는 게 관세. 지방 사람들한테 매기는 게 뭐예요? 주민세죠. 이 지방이란 건 뭐 지방 도시가 아니고. 서울도 지방이에요. 네. 서울 지방 우리가 검찰청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계기업 정보의 경제활동 받고 좀 쉬었다가 관련된 문제 풀고 시장 수요 공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